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정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사퇴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은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전임 함장을 향해서 낯짝 운운하며 막말을 해서 민주당의 천안함 흑역사에 한 줄을 보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행안위원장을 차지하겠다며 당 원내 지도부를 공개 비난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위협하는 건 민주당 내부 질서와 기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내부 붕괴의 징후가 이처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가 아니라.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권 수석 대변인은 수석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이 그 임명 반나절도 안 돼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을 임명했죠. 하지만 이 씨가 과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에 이름을 올렸던 것, 또 본인 SNS에 썼던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진원지설 등이 논란이 되면서 같은 날 오후 임명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 쇄신에 시동을 걸었지만 결국 본인 리더십에 치명상만 입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막말까지 더해져서 후폭풍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답게 일관성 있게 이번에도 몰랐다면서 어물쩍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희대의 망언을 보였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거 바로 이제 천안함의 그 자폭설 또는 이제 조작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씨 사퇴 이후에도 지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 이사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을 통해 공개한 사의 표명문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마녀사냥식 프레임이라는 주장인데요. 이 씨는 사퇴 다음 날인 어제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매도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올라온 이래경 끝내 사퇴, 그 참을 수 없는 마녀사냥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언제든 마녀사냥의 먹잇감이 돼 처참히 유린될 수 있는 현실,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숱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 이사장 글의 한 토막만을 들어 지나치게 단정짓고 성급하게 매도한 측면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이사장은 나의 심정을 나보다 잘 적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에는요, 이 반론권 차원이라면서 언론에 입장문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씨는 입장문에서 마녀 사냥식 프레임의 반론권을 행사한다면서 재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씨는 우선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인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했고요. 이 자폭이라고 적은 건 전문가가 아닌 이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순간적인 과잉 표현한 것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정하자면 원인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 패권이라고 적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씨는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진원지로 의심을 받았던 우한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를 한 후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우한 사태 이전에 유사 바이러스 현상이 선행되고 있었음이 감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한 사태 몇 달 전부터 이에 주목한 대만의 감염 전문가가 이런 현상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또 분석하면서 이들의 진원 방향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면서 본인은 이런 사실을 국내에 알린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씨는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5일 이 씨의 천안함 발언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과 사퇴에 대한 입장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아무래도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래경 씨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요, 이 푸틴이 전범이라면 거듭 이제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중동의 테러범들을 처단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전범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전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 씨가 막상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의 기업과 합작해서 사업까지 하고 돈까지 벌었던 건 또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도 지금 논란인데요. 최 전 함장, 어제 열린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논란이 된 권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5일 최 전 함장이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이 씨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에게 이 위원장 해촉과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권 대변인은 이후 30분 만에 자신의 발언은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는 가운데 한 발언으로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최 전 함장은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 대표를 만나 수석 대변인이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 아니냐면서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 물었고 입장이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 연락 바란다며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이제 부하를 다 죽였다, 천안을 폭침시킨 거는 북한이죠. 그 다음에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최원일 전 함장은 마지막까지도 천안함에 남아서 이 부하 장병들을 다 내보내고 구조하고 그러고서 나왔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수석 대변인이 이처럼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대표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항의에 대해서 별도의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최 전 함장은요, 이 대표가 별도의 답변 없이 면담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알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이 상황을 곁에서 지켜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최 전 함장이 고함치거나 화를 낸 건 아니라면서 차분하고 엄중한 말투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김 대표는 옆에서도 듣고 있기가 민망해서 이 대표 반응은 듣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덧붙였고요. 오늘 오전 회의 발언을 통해선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어제 최현일 전 함장의 물음에 답변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어제 강신우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 모습과 오늘 여당의 비판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권태중 대변인 발언이나 다음 쇄신에 대해서 천안함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민주당에는 천안함 비하의 DNA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 트위터에 천안함 관련된 음모론을 올려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최현일 함장 등이 입장을 요구하자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생존 장병들이 지금까지 최현일 전 함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비하의 말을 쏟아내는 거 이거 정말 일벌백계 해야만 이 DNA를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민주당 대변인 이름이 강신우라고 했는데요. 강선우가 맞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던 이래경 씨 결국 이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본인의 이제 SNS 그런 글 등을 통해서 자신의 천안함 관련한 발언, 그다음에 미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주장, 그다음에 미국의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범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결코 이제 굽히지 않고 계속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씨의 주장,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만두기는 했지만 이분이 70년대 초 학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청학년 세대죠, 이름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청년에도 관여를 하고 그런데 이 70년대 초반에 소위 운동권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자생적 좌파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확증 편향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를 하나의 음모론으로 보고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세계가 재단된다라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례가 뭐냐면 6.25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수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한마디로 미국에 의해서 북한의 침공을 유도했다. 내지는 미국이 침공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미국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게 김일성에 의한 도발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그런 그 세대의 한 사람이죠. 근데 요번에 이 천안함과 관련해가지고 소위 자폭 그리고 조작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대변인에 의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고 신뢰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제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국제조사단에 뭐 미국도 포함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중립국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진영으로 갈라졌지만 어떤 현실 인식에 있어서 정확함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이념의 궤 속에서 뭔가를 재단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결격이 많았던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만약에 이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이틀 전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한 발언을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당을 바로잡게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위원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발언들을 반추해 본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북한에 의한 소행이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장 같은 경우도 우리 해군 사령부에서 분명히 어떤 북한 해군의 이상 동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북한의 피습을 당했고 끝까지 함장은 남아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명확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장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까지도 지금 논의한다고 합니다. 권 수석 대변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논란의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열린 이 최고위원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때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다만 대변인직 수행 여부와 최원일 전 함장과 만날 계획,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하는 국회 징계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있잖아요. 추가로 함장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선생님, 국힘에서는 징계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한다고 하는데. 권 대변인이 말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는 거는요. 이 권 대변인이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아마 그 장관으로 지명돼서 받았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말하는 듯합니다. 최원일 전 함장 어제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최 전 함장은 어제 이 권 수석 대변인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 최 전 함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는 민주당은 옹호와 받아쓰기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함장은 권 수석 대변인의 발언과 이를 지나가는 말이라고 옹호한 박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 그리고 악플 이미지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최 전 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슴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은 한 개인이기에 앞서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모든 생각과 정책을 발표하는 대변인이신데 저는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입장에 변함이 없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천안함에 대한 확고한 입장,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권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 대변인이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전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이 민주당 사람들의 인식이 엿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나올 만합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권 수석 대변인의 발언은 공식 백브리핑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따라붙는 과정에서 나온 혼잣말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어 장 최고위원은 권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이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이 자신의 SNS에서 지적한 박성준 의원의 어제 발언, 그리고 오늘 장경태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백백 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있죠. 네. 근데 아마 권칠승 수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장수, 함장 아니면 장군 보통 이런 우리 혁신위원장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당대표가 또 그 사의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군대 다 다녀와 봤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조금 혼자 좀 강경하게 나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다는 말씀과요. 더불어서 저희가 어찌됐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 수석 대변인은 이제 사과를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천안함 자폭설이라는 이런 주장 등과 관련해서 이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논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주목됩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서 이 천안함 자폭설 등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된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조작 발언에 대해서도 천안함 장병들이 스스로 폭탄 터뜨려서 배를 침몰시켰다는 건데 이는 괴담 중에 괴담이라면서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로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건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팩트인데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또 현충일에 유족과 생변자면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냐며 가짜뉴스 날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담 중에 괴담이고 어제 현충일인데 위로는 못할 망정 정말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가짜뉴스 날조 무슨 기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한심하죠. 우리 호국 그 용사들이 또 유족들이 두 번 다시 명예훼손 당하거나 가슴에 정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런 법적 그 자문단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래경 사태 파동 결국 이제 이 시대의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이 또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원장을 인선하는 과정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내정해두고 당 지도부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당 운영을 독단적으로 사당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최고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지만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통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당대표가 할 일이라는 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대표가 임명 권한을 가진 만큼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실까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 혁신위원장 언제 인선하실 계획이세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유감 분양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다. 이 말이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하긴 한데요. 하지만요, 당시 최고위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내경 위원장의 추천 경위 그리고 검증을 둘러싸고서 이 대표가 하는 저 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져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송갑석 최고위원은요. 지도부 중에 이래경 이사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장고 끝의 악수라는 말에 전형적 예가 드러난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광훈 원내대표도 간담회가 끝난 뒤에 원내 지도부에 이래경이 누구냐면서 이 김근태 개인 이 씨 평판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래경 씨 주장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들이지만 이 통보가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 당시 회의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송갑석 최고위원이 전한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상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처음 듣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래경이 누군지를 몰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줬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 민주화운동 원로그룹에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황대문 신부님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원로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은 또다시 이재명 대표 지키기, 또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자 친명계에서는 내부 총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혁신위원장 추천은 공개 오디션이 아니라면서 비공개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고요.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혁신위원장은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들으셨듯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제 전한 건데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수 추천으로 이내경 씨를 혁신위원장에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의 추천을 받은 거, 이 부분도 결국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송갑석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받았다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이 씨를 추천한 함 신부는 2019년에 이 씨와 함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추진했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동아일보가 이래경 씨 추천 경위를 묻자 함 신부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논란 소지가 분명해 보이는 인물을 왜 굳이 임명을 했느냐, 또 영입을 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가 않아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검증 과정에서 이 씨가 SNS에 남긴 글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자폭, 조작 주장까지 사전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건 혁신위원장에 임명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라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 이 씨 주장들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최근 사법 리스크로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혁신을 앞세워서 이 비명계를 제압하고 당을 장악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결국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퇴론 다시 점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선 실패를 계기로 이 대표의 정치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당내외의 비판이 커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자진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 내부에서는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 이딴 악재를 딛고 당을 쇄신할 카드였던 혁신이 스텝이 꼬인 만큼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 친명계는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서부터 그 자신의 결함이 안고 출발을 했고, 돈봉투 사건이나 또 최측근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정말 나도 민주당의 같은 우물물을 먹는 같은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진 비판, 그리고 대안을 가진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각에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는 대신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지킬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가 작년 8월에 취임했으니까 올해 12월까지 대표직을 지키면 중앙위에서 사실상 후임 당대표를 지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태 논란 이제 조기에 가라앉히려면 이제 후임 혁신위원장을 빨리 뽑는 게 또 한 방법이 될 텐데, 하지만 이 새 위원장 뽑는 거, 이것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여의치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김영진 의원은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 고난의 일을 사실은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검증 리스크가 있는 외부 인사를 고집하기보다 안정감 있는 당내 인사를 인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가 의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인선에 관여한 이 대표 및 일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도 지금 공세 수위 더욱 높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천안함 자폭설 등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인물의 망언을 몰랐다며 어물쩍 뭉개는 것이 이재명 대표답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 해촉을 주장한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막말을 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겨냥해 모욕적 발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이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혁신이 될 수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가뜩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 이른바 자신하고 가까운 의원이죠. 이른바 친명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리스크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요, 지난달 말에 국회 행안위원장에 임명되지가 못한 이후에 지금 당 내부를 향해서 연일 시위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직전까지 과방위원장이라고 하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는데 행안위와 과방위를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한 지난해 원구성 협의에 따라서 행안위원장에 당초 내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당직자들이 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거는 기득권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당내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임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원내대표 출신 박홍근 의원과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혜 의원은 문제 제기에 수긍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놨지만 이 정최고위원만 연일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내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국민청원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제원 맞교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5명의 목소리보다 당원의 5만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가해자를 욕하는데 왜 피해자를 욕하죠? 이런 정 최고위원의 행보에 당내에서는 이제 아예 선을 넘어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치에 안 맞는 걸 고수하고 강성 지지자들과 한묶음이 되는 건 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임명 불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혁신위원장 사태로 인해서 가장 위기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린 대로 그 이내경 씨의 영입을 주도하고 사실상 이제 일방적인 통보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지금 리스크는 사실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뭐 돈봉투, 그다음에 또 측근으로 꼽히는 의원들의 어떤 비리 의혹 이런 걸로 인해서 연일 지금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이렇게 또 큰 폭탄이 터지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수습은 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그것을 잡아야 할지 지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검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과다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당화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게 혁신위를 구성하라고 일임을 한 상황이고 그 전날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고
지금까지 모든 관례상 실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논의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라는 측면이 있는데 당 지도부에게 일임을 해놓고 왜 자기 마음대로 했냐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의원들의 특권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만 잘 됐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계속 사퇴론을 얘기하는데요. 왜 예를 들면 무슨 건만 나오면 사퇴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정부 인사했으면 윤 사퇴하라 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총리 인사청문회 낙마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러면서 대통령 뭐 사퇴하라고 얘기합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권능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당내 분란을 야기하면서 소위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공천권을 위한 투쟁을 한다라고 비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왜 혁신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도 선거가 지금 한 거의 10개월 남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권이 없으면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급이 돼야 와서 얘기해도 영을 쓰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모셔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따위 식으로 했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특권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 무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중앙정치에 대한 촉과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혁신위원장을 뽑는다 하면 그리고 이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혁신위원장마저도 이재명 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키기 뭐 범국민 대책위 위원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그리고 상당히 낯선 인물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혁신위원장 그러면은 일반 그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 정도면은 그 민주당이 뭔가 개혁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물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본 사람도 민주당 내에서도 잘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데다가 혁신위원장은 그래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물, 그래서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데 이 전 위원장의 이 생각이 그대로 SNS에 드러난 걸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왼쪽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훨씬 컸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을 보세요. 바로 하루 전에 최고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내경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천안함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또 권칠성 이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말은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분 사퇴하라 그러는데 제가 제3자로 볼 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단한 이재명 체제인 것이 민주당 체제예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이내경 씨의 천안함 관련 발언 미리 알고서 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정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임명 사태 당일날 그 이재명 대표랑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몰랐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자진 검찰 출석 이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제 두 번째 셀프 출석인데요. 이번에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2일 셀프 출석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검찰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전 대표.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산적한 조사를 마친 뒤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죠. 수사팀을 만나지 못하고 2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는데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중 무엇이 중요하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와 최근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정근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시절 검찰은 최소한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해서 고려 말 무신 정권의 머슴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검찰을 향해서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게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1분가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요. 들으신 대로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송 전 대표를 비판하는 고함에 묻혔습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밝혔는데도 이른바 이제 자진 출석을 계속 시도하는 거 이것을 놓고서도 또 해석이 분분하죠. 네, 기자들이 직접 송 전 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진 출석하시는 이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저보다 정치적으로 쇼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매일 실시간으로 검찰은 언론에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의 반론권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대표님께서 외통위원장 시절에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왜 언론인이 검찰 대변인처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주장은 법정에서 싸울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이동해서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라 이런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입장문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읽었는데요. 또 그런 다음에 이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전 9시 50분경 200자 원고지 22매 분량의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전당대회 돈봉투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당하고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 약 30분의 시간 동안 이 정도 장문의 글을 쓸 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출두 전에 이 글을 미리 써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송 전 대표가 이미 검찰 조사 거부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출석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려 했다기보다는 추후 있을 수사나 이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여론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뒤따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종의 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왔고요.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까지 덩달아서 나를 수사하라고 막 수사기관이 수사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적 상식이나 정서에 비춰보면 쇼로 비친다. 오히려 역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될 것에 대비해가지고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 2번이나 자진 출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고 검찰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해놓고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결이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아마도 송영길 대표한테 가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 검찰에서도 이 두 사람 굳이 이제 그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송영길 핵심 결국 송영길 대표잖아요. 그 가장 큰 수혜자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 진술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신병을 갖다 확보하려 하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가 그걸 아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거의 검찰이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과연 언제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 박모 씨도 수사 중입니다. 이 관련 조사가 마무리돼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이른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내역도 분석 중입니다. 다만 송 전 대표를 이 사건 수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보다 송 전 대표를 먼저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요,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셀프 출석,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가서 제발 날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지금 검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조사도 무산이 됐는데, 이를 두고서는 왜 그러는지를 놓고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이제 비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역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례적이긴 하죠. 뭐 오지 말라는데 두 번이나 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고 방어권 차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리에 있을 때 왜 귀국 빨리 안 하느냐? 귀국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 귀국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왔더니 45일 동안 아무런 예를 들면 조사, 수사도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본인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45일 동안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론에서 검찰을 통해서 나온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예를 들면 확진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캠프에서도 돈봉투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29명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다가 또 송영길 캠프에서 다른 돈이 또 조성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검찰발로 나오는 거죠. 이거 피의사실 공포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자진 출두하는 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자유이고 방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예를 들면 왜 그러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야망이 큰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어쨌든 하나의 속된 표현이지만 덜미가 잡혔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내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사건은 송영길 대표의 대표가 되는 전당대회의 과정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지금 녹취록 외에는 나타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전술에 더해서 이번 일을 잘 넘기면은 나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일단 검찰하고 맞짱을 뜨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이정근 녹음 기록 외에는 지금 다른 게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전화 직접 해가지고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자기는 안 했어요라고 다들 지금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중권 교수가 말했듯이 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다 나는 장수의 기질이 있어. 자,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괴롭혀? 나를 잡아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신의 큰 그림을 향해서 뭔가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 또 물귀신 작전까지. 나는 이렇게 속속 드립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그다음에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거는 왜 안 해? 니네 지금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정치를 아주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도 알아볼 텐데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이제 사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그런데요, 박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요, 이 비서까지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채용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 선관위 행정직 서열 1위입니다. 자녀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의사를 밝혔고 면직 처리된 상황이죠. 박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는 아빠 찬스 의혹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먼저 지난달 박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가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박 전 사무총장의 비서 A씨 역시 아버지가 퇴직한 선관위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선관위 중간관리자급 직원이었던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기 2주 전에 일반직 경력 채용에 합격했고요. 당시 면접시험위원 2명 모두 아버지의 동료였고 외부 면접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이 맡은 업무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 A씨는 지난 2015년 7월
7월 당시 선거정책실장이었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비서로 일했고 박 전 총장이 승진할 때마다 함께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선거철마다 선관위의 이 휴직자 수가 급증을 했고요. 또 휴직자의 공백을 그 정규직 경력 채용 이걸로 지금 뽑아왔는데 일부는 이거를 이제 자녀 특혜 채용을 위한 통로로 활용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지난해 선관위 휴직자 숫자는 육아휴직 109명을 포함해서 19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10년 새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선관위 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때는 2021년 193명으로 기록이 됐고요. 2021년 역시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됐던 해입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지나치게 늘어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선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을 때는 휴직을 미루다가 선거를 앞두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휴직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선관위 직원들의 이제 책임의식은 물론이고 이 조직의 내부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일부 간부들이 휴직자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정규직으로 경력 채용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의혹의 선관위 측은 육아휴직 등은 개인의 권리라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단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고 실무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직 공무원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휴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 정원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 인원을 갖다가 또 정규직으로 뽑으면 결국 선관위의 직원 정원 전체 숫자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일반 조직의 어떤 이런 충당의 어떤 사례, 관행 이것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떻게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선관위가 이제 300억 원 상당의 국민 세금으로요 선거 박물관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결국 퇴직자들의 자리 보장을 위해서 몸집 불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2010년 32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선거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 지난 2019년에는 공사비 143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다시 이 선거박물관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또 관련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도 그동안 이 박물관 규모와 사업비가 상당히 대폭 불어난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박물관이 있는 나라는 인도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선거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선거박물관이 선관위 퇴직 간부의 재임용 창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가요, 이 직원들의 해외 파견 근무에만요 248억 원의 예산을 썼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제외 선거관리관 파견 현황 자료를 보도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제외 투표 준비를 위해서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해 왔고요. 지난해 대선까지 12년간 해외로 나간 장단기 관리관 수는 146명으로 총선과 대선을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9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파견이 됐고요. 투입된 예산만 모두 247억 9,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난 대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 파견자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정작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실상 직원 해외 연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했죠. 이러면서 이제 두 기관의 충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이것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감사원은 지난주 선관위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선관위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사원 측은 주요 혐의로 감사 거부를 적시한 수사요청서 작성에 돌입했다면서 선관위가 계속 감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부 선관위원들은 국민적 공분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감사를 받아들이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는 금요일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퇴한 사무차장 등의 공백 해결을 위해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서 감사를 받을지 말지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선관위 사태 둘러싸고서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지금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전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5일 긴급 의총을 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논평을 통해서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다.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다.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건 범법행위라면서 어떻게 선거 관리를 맡기겠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위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의무를 거부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폭거입니다, 이건요. 범법행위인데 범법행위를 한 위원을 두고 어떻게 그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길 것입니까?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 대응하는 건 맞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선관위를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용 비리를 감쌀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승만 시대 부정선거 개입 후로 이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 기획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서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서 최근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 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싸고서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뭐 이런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요. 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이제 과도한 해외 파견 사례, 그다음에 선거 박물관 건립 논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지금 더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또 여야의 국정조사 범위 이런 걸 놓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는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선관위 사태는 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독립성이라는 거는 어떤 권력의 압박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의 변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선거 관리와 관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빠 찬스, 형 찬스, 또 다양한 어떤 특혜라든지 자기네들끼리 꿀을 빠는 듯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 행정이나 인사사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공분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 감정 자체로 선관위를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선거관리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단순히 무슨 국민권익위원회 국정조사 다 좋지만 거기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교정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검찰의 부패 수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자체를 전부 사퇴하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정치적 압박은 자칫하면은 마치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 압박을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권익위 조사,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감사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국민의힘은 법률에서 부여된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측면이 있고 논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민주당이 선관위랑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또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런 논리로 따지면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제기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래서 어떤 총체적인 모든 예를 들면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되 그 조사 진행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선관위원장이든 선관위원들은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이랬습니다. 뭔가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예를 들면 사퇴를 얘기하라고 주장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계속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요 2023년도에 재외 고용휴직 국외훈련 해외 파견 공무원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비교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선관위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만연사냥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억하겠습니다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지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숫자는 6.25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부가 이들을 꼭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만든 배지라고 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국군 전사자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배지는 총 12만 1,879개가 만들어져서 이 배지 케이스 안 카드에 고유의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중 맨 마지막인 12만 1,879번째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 보훈처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 배지를 딴 건 배지 숫자를 0으로 만들어서 12만 1,879명의 가족을 모두 찾아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윤 대통령 역시 어제 추념사에서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훈처는 보훈부가 됐죠. 어제 이제 추념식에서는요, 오랜만에 만난 아주 반가운 얼굴이 또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하실 겁니다. 극중 우영우를 좋아하는 이준호 역의 배우 강태호 씨가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씨는 드라마를 마치고 지난해 9월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에 조교로 발탁돼서 복무 중인데요. 어제 육군 대표로 단상에 올라서 6.25 참전 유공자로 2005년 작고한 고 이학수 상병을 기리는 내용의 21 비망록을 낭독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1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진해 해군병원 병상에서 상병 이학수. 언론에 포착된 또 다른 인물도 있죠. 네, 바로 아주대 교수 겸 국방부 의무자문관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현충원 취재 도중 우연히 이국종 교수를 봤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교수는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 이 교수는 매년 해군 정복을 입고 현충원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머니와 함께 온다고 양복을 입었다는 전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이 교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할 때 대북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0년 세상을 떠난 후 2015년에 현충원으로 옮겨 안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역을 참배한 이후 천안함 사륙용사 묘역, 연평포격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구호작전 중 사망한 한주호 준이 묘역도 참배했다는데요. 이들의 유족 역시 이 교수의 아버지 묘역을 참배했다고 하는데 이에 이 교수는 해군은 가족처럼 지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한 해군 수병의 묘역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에 따르면 이 수병은 6년 전 작전 수행 중 큰 부상을 입고 수술 8개월여 만에 전사를 해서 유족들의 슬픔이 깊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연평포격, 연평해전 유족들이 이 수병의 어머니께 건강하셔야 아드님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을 감는다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인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에 울컥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와 달리 올해는 참배객이 많아 영령들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엄마의 가압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사진이 보입니다. 네,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전우원 씨. 그동안 자신의 이름으로도 숨겨진 주식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주식을 전우원 씨의 새엄마,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죠, 박상아 씨가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천여만 원 규모의 이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날 17일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우원 씨는 자신 이름으로 된 웨어밸리 주식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웨어밸리라는 회사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둘째 아들이고 또 전우원 씨의 이제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 만든 그 IT 업체라고 하는데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바로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2013년에 검찰이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로부터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가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전우원 씨 친모 역시 SNS에 전재용 씨가 2019년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에게 양도해달라고 강요했고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빌려준 자녀 학비를 갚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제 형 이름으로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2019년도에 전재용 씨가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박상아 씨한테 이거를 다 줘야 된다고 서류 사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가족이나 저나 뭐 지인분들 명의로 뭐 회사를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가족한테 돈이 가는 거죠. 하지만 전우원 씨가 소유한 웨어밸리의 주식이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되면서 앞으로 박상아 씨와 아버지 전재용 씨 측 그리고 전우원 씨 측이 이 주식을 놓고 본안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우원 씨는 오늘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별로 억울하지 않다면서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1,000만 원도 없다. 주식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2019년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이 상환 약정서에 사인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면서 주식을 매각하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았고
이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 바꿔라 30년 후입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대표적인 어록이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불리는 신경영 선언을 한마디로 집약한 말입니다. 이 신경영 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딱 30년이 됐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요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들으신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세계 삼성 임직원 2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른바 신경영 선언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변화의 출발점을 인간으로 봤는데 나부터 변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개인의 자기 반성과 변화 의지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도 이런 의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선언 이후 불량률이 높던 휴대전화 애니콜 15만 대를 폐기 처분한 일도 유명하죠. 1995년 불량 휴대전화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구미사업장에서 불량 휴대전화와 팩스기기들을 몰아넣고 직원 앞에서 불을 지른 이른바 불량 제품 화형식을 벌인 건데요. 이는 신경영 선언의 효과가 떨어지자 충경요법을 쓴 사건으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충경요법 효과 덕분일까요? 이후 삼성 휴대전화는 2012년 세계 시장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이 신경영 선언 이후에 삼성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성과는 증명이 되고 있지만 신경영 체제 자체가 추격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새로운 경쟁에서 승리할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내부적으로 올해 신경영 30년을 조용히 보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말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새 비전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